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첫 번째 발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의 개념 및 가명 처리에 관하여 발표하게 된 백대열 연구원입니다. 이제 저희 연구진 이렇게 5명이서 이제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서 현재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떤 이슈들을 노정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관해서 어떤 이슈를 체크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목차는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로 서론, 두 번째로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도입된 가명정보, 가명처리의 개념을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가명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또 새롭게 들어온 가명정보의 결합에 관해서 이 개념은 무엇이고, 그리고 관련된 이슈는 무엇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론입니다. 이제 데이터 3법이 개정이 되었고, 이것이 이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요. 제가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오늘 발표 주제와 관련된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정보 개념체계가 명확해졌다. 개인정보, 가명정보라는 개념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른바 익명정보라는 개념까지 만들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명정보의 개념을 단순히 도입한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리에 관해서 다양한 특례들을 도입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정보법에도 이제 비슷한 규정들이 도입이 됐고요. 정보통신망법은 동법에 규정되어 있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들을 삭제하고 개인정보 보호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파트로 넘어가면 향후의 과제 및 본 연구의 목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되었으나 제가 이제 아까 고학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많은 쟁점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매우 많은 세부 내용들이 하위 법령과 고시에 위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련된 개념 그리고 쟁점들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가명정보의 보호를 위해서 어떠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지를 재현한 뒤에 가명정보의 결합과 관련된 쟁점들을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 및 가명처리의 개념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법조문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유용한데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정보라는 개념이 있고, 개인정보는 가나 다목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가목과 나목은 사실 기존의 개인정보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을 알아볼 수가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라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 가명정보 개념이 이제 도입이 된 것입니다. 가명정보 조문을 읽어보면 이제 가목 또는 나목,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정보를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사용하거나 결합하지 않고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라는 것이죠. 가명 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가명 처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쨌든 가명 정보도 개인 정보라는 것이죠. 그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 복원하되 그것이 결합되게 하면 이제 쉽게 알아볼 수가 있으니까 개인정보로 포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익명정보는 무엇이냐? 사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익명정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58조 2의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이른바 편의상 익명정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제 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념들이 꼭 다른 법들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 PPT에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는 이른바 익명화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익명화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가명정보나 익명정보 개념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향후 논의 과정에서 조금 더 분명히 구체화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개념을 도입해보면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적인 규율 대상인 것이고 그 안에 이제 가명정보가 있는데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을 하지만 그 처리에 있어서 일정한 특례들이 적용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른바 강학상 익명정보는 법조문상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가명처리의 기본 구조가 뭐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기본 구조를 이해해야만 우리가 이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가명정보 관련된 특례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가명처리는 통상 이렇게 강학상 정의가 됩니다. 그 특정 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즉 식별자 등의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를
일부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정보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가명을 바로 이런 정보에 대응을 시키는 것이죠. 이제 수학적인 개념을 살펴보시면 이거를 하나의 함수나 사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서 이를 편의상 가명처리 함수라고 우리 흔히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김갑동이라는 사람의 이제 이메일 주소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메일 주소는 사실 그 특정 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를 식별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식별자를 가명 처리 함수에 대입을 해서 나오는 이런 가명. 이제 이 가명은 어떻게 생성이 된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예시를 든 것은 이제 이메일 주소가 있을 때 그 앞부분은 알파벳을 뒤로 두 칸씩 밀고, 그러니까 K는 M으로 밀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S를 기준으로 뒤쪽에 있는 부분은 딱 첫 글자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명이 생성이 되고 이 식별자와 가명을 서로 대응시키는 것이 바로 가명 처리인 것이죠. 이제 이 중간에 K1과 K2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at 앞부분에 그 알파벳을 얼마나 뒤로 밀 것이냐가 K1이고 K2는 뒤에서 얼마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지울 것이냐입니다. 그리고 K1과 K2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뒷 슬라이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가명 처리가 이루어졌을 때 가명 처리 비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명 처리 비밀은 우리 원래 가명과 식별자를 서로 대응시킨다고 했는데 가명으로부터 원래 식별자를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가명 처리 함수 관련 정보 일체를 가명 처리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제 밑에도 써져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K1과 K2가 무엇인지 알면 가명으로부터 거기에 대응되는 원래 식별자가 뭔지 일정 부분 복원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암호화 키가 가명 처리 비밀에 해당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슬라이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식별자와 가명을 표의 형태로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또한 가명 처리 비밀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가명 처리 매핑 표를 가지고 있는 자는 가명해 보고 원래 식별자는 이거였군 이렇게 식별을 해낼 수가 있을 테니까요. 이런 것을 이제 가명 처리 비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 당연히 문제가 되는데요. 이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라는 표현을 이제 계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쓰고 있는데 이와 구별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개념은 보조 정보 내지 배경 지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명 처리 비밀은 가명 처리 함수에 관한 것인데요. 보조 정보나 배경 지식은 그와 달리 외부적인 정보로서 가명과 결합하여 원래의 식별자를 복원하는 등 정보 주체를 재식별할 수 있는데 사용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가령 식별자 유형, 등장 빈도 같은 거를 보조 정보나 배경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아까 그 이메일 가명 처리의 사례에서 실제로 그 gmail.com으로 끝나는 이메일 주소가 딱 하나만 원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만 있으면 가명에서 G로 끝나는 것이 있으면 이거는 바로 그 이메일 주소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식별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제 보조정보 내지 배경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명 처리 비밀과 보조정보, 배경지식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과연 이 법에 규정된 추가 정보가 이 둘 중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의미한다면 보조정보나 배경지식을 특히 포함하는 것인지는 상당히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은 계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가명 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장 하위 항목으로 제3절로 이를 신설을 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가명 정보의 처리에 있어서 이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좀 특별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데이터의 처리 방법, 수집, 생성, 연계, 연동 등 전부 이런 것들 다 포괄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 사용에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 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개인정보 처리자로 하여금 이제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등의 목적을 갖고 있으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때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의 목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내가 구본유 법무관님께서 별도의 발표를 통해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 가명 정보의 결합에 관한 조문이 이제 명시적으로 들어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적을 위해서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 간 가명 정보를 결합하려면 결합할 수가 있는데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을 거쳐야만 하는 것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가명 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그리고 이런 조항도 특이한데요.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마저도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면 즉시 중지하고 지적시 회수 파기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과징금, 과태료 등의 제재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가명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명정보가 되면 그 자체로 이미 다 보호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명정보는 일정한 정보와 결합이 되면 원래 식별자를 복원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재식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 것이죠. 이에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29조에서 개인정보 처리자의 일반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더불어 제28조에서 안에서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이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유럽연합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우리가 흔히 GDPR이라고 부르는 곳에서는 기술적, 관리적 조치, TOM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그 의미가 크게 다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하에서는 가명정보의 보호 조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이 정하고 있는 것은 기술적 보호 조치와 관리적 보호 조치, 그리고 물리적 보호 조치인데요. 물리적 보호 조치는 사실 앞에 두 개 섭시켜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기술적 보호 조치와 관리적 보호 조치로 대별한 이후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법이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부 내용은 합의법령이나 고시에 지금 이미 되어 있는 것인데요. 저희 연구진은 특히 관리적 보호 조치와 관련하여 일단 회계 쪽에서의 내부 통제와 외부 감사로부터 어떤 일정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른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즉 TTP라는 개념을 우리가 적극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제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가명정보의 보호를 간략하게 도해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명정보의 보호에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명정보 보호의 환경 또는 맥락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 환경 또는 맥락을 구성하는 요소는 상당히 많은데요. 가령 이제 가명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만든 것이냐, 즉 가명 처리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가명 처리한 개인정보 처리자는 얼마나 자력이 충분한 사람이고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고 왜 이걸 하고 있느냐 등등이 이제 가명정보 보호의 환경 또는 맥락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즉, 가명정보 보호에 있어서는 딱 이것만 하면 된다. 가령 어떤 값을 우리가 맞추기만 하면은 가명정보 보호가 자동으로 달성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명정보 보호의 환경과 맥락에 맞춰서 우리가 어떠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를 개별 사안마다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환경과 맥락 속에서 크게 두 가지 보호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는 기술적 보호 조치, 다른 하나는 관리적 보호 조치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기술적 보호 조치는 구체적으로 가명 처리 기법을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가명 처리를 할 것이냐의 문제에 가까운 것이고, 관리적 보호 조치는 우리가 어떠한 절차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어떻게 업무 분장하고 등등의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제 많은 경우에는 사실 둘 중 하나만 달성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령 아무리 강력한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가명을 생성하여 가명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그 키가 노출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반대로 아무리 우리가 관리적 보호 조치를 잘 취해나 봤자 실제로 우리가 사용했던 가명 처리 기법이 이미 공적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또한 가명정보 보호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적 보호 조치와 관리적 보호 조치를 적절히 잘 병행하여야만 가명정보의 보호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정책 위반자분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분들도 명심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떠오를 수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만 과연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러한 조치를 다 일괄적으로 취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명정보의 환경 또는 맥락이 있고, 특히 이 환경 또는 맥락을 구성하는 요소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유형과 규모, 그리고 두 번째는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가 실제로 처리하는 가명정보의 개별적인 특성입니다. 가령 가명정보가 있는데 유출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프라이버시에 중대한 침해가 야기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가명정보의 보호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에 차등을 둘 수가 있을 것이고 개인정보 처리자 또한 개별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명처리 기법을 결국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의 문제로 일단은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뭐 목적, 비용, 유용성, 보안상, 안정성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의 어떤 한 가지 생각은 아니 매우 구체적인 뭐 값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는 개별 사안별로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 고려해서 비교를 형량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환경, 맥락, 의존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적 보호조치는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이른바 회계학에서의 내부 통제와 외부 감사로부터 일정한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먼저 이제 내부 통제에 관해 살펴보면 가명 정보에 관한 내부 통제의 구성 요소와 주요 내용을 이제 한 가지 예시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제 내부 통제에는 뭐 여러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고 특히 이제 통상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을 하는데요. 이 중에 이제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중요한 것들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내부 통제와 관련해서 통제 환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매우 추상적일 수 있죠. 지배기구 및 경영진의 태도, 의식, 행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배기구와 경영진이 이 가명정보의 중요성 그리고 가명정보의 보고 필요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다면 가명정보의 보고는 요원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제가 되는 것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정보 시스템, 통제활동, 통제 모니터링 등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가령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가명정보를 관련해서 개인정보 취급자가 이를 처리할 경우에 개인별로 로그를 남기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가명정보가 이제 재식별되거나 하는 등으로 보안의 위험이 초래가 됐을 때 이제 어떤 그 유출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일어나는지 우리가 확인하기 위한 것이죠. 한편 통제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 통제의 가장 구체적인 구성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명 처리 관련 각종 승인을 담당하는 이른바 데이터 심의위원회를 내부적으로 설치하는 것이죠. 이는 의료 현장에 사용하고 있는 IRB와 유사한 형태로 운용이 될 수 있고 우리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상 이런 규정이 명문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외국에서는 이런 류의 데이터 리뷰 보드를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명 처리, 저는 어떤 정보를 가명 처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명 처리 기법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라는 연구자 또는 개인정보 처리 취급자가 있을 때 그 승인을 담당하는 것을 위원회에 맡기는 것이죠. 그 외에는 이제 물리적 통제 절차를 마련하고 그리고 업무를 분자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제 업무의 분자는 조금 뒤에 설명드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즉 TTP를 활용하자는 사고가 맞닿아 있는 바 조금 뒤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소는 이제 통제의 모니터링인데요. 그래서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가명정보 처리의 전 과정에 걸쳐서 가명정보가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명정보의 보호에 있어서 한번 가명 처리를 잘했으면 영원히 그게 안전하게 남아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특히 최신 보안 및 공격 기술을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처음에 가명 처리를 잘 해놨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가명정보의 재식별 위험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에 있어서는 그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부 감사는 어떨까요? 내부 통제는 아무리 효과적으로 실행된다 하더라도 그 특성상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회계학에서는 이제 내부 통제뿐만이 아니라 외부 감사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명문에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나 가명정보의 맥락에서도 외부 감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명정보 처리의 전 과정에 걸쳐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련 규정들이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개인정보 처리자 외부의 독립된 감사인이 검증하도록 하는 절차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 개인정보 처리자 입장에서는 자발적인 외부 감사를 통해 가명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TTP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TTP란 물리적 공간 그리고 조직적 구성 측면에서 데이터를 실제로 처리하는 자와 독립된 존재를 의미합니다. 여기 보시면 독립의 이제 볼드체가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결국엔 독립성을 확보인 것이죠. 이런 TTP는 이제 개인이나 조직일 수도 있고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있을 수가 있는데
왜 TTP가 가명정보의 보호 맥락에서 중요한가? 가명정보의 보호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원래의 식별자를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가명처리 비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키나 가명처리 매핑 테이블 같은 그런 가명처리 비밀에 대해서 접근 권한을 갖고 있는 자와 그리고 가명정보 자체에 대해서 접근 권한을 갖고 있는 자를 분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둘을 동시에 이제 한 사람이 접근할 수가 있게 되면 당연히 가명정보를 재식별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TTP를 이 경우에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독립된 TTP에게 이제 하나의 접근 권한, 가명처리 비밀을 보호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명정보를 다른 자가 실제로 활용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예로는 의료 영역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이른바 아니스트 브로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계정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의 결합을 처리하는 결합 전문기관이 TTP의 예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어니스트 브로커나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에서는 당연히 데이터를 실제로 처리하는 자와 독립된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 되겠죠. 이제 마지막 쟁점인 가명정보의 결합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상당히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계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의 결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몇 가지 요건 제한이 있는데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이라는 목적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본유 법무관님께서 따로 설명해 주실 예정이고 이것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정보를 막 결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명정보의 하나에 결합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결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 3, 제2항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계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결합된 정보를 반출할 때도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즉, 결합을 수행한 전문기관 외부로 이 정보를 반출하려면 이제 일정한 정보를 처리한 뒤에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와 관련하여 당연히 실무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쟁점들이 다수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논의의 방향은 이제 향후 고시 등 허위 법령 그리고 이제 나올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 3, 제3항이나 그리고 얼마 전에 입법 예고가 됐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도 전부 이제 세부 내용을 많이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본 발표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향후 논의를 위한 전제로서 몇 가지 중요한 쟁점들을 추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연구진이 추린 쟁점은 크게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 간 가명정보 결합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두 번째는 가명정보 결합에 있어서 문제상황은 무엇이냐. 세 번째는 개인정보 처리자 입장에서 도대체 가명정보 결합이라는 걸 할 실익은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가명정보 결합을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때 전문기관의 지위와 역할은 무엇인가. 이 4가지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개인정보법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 간이라는 표현이 일단 불명확하고 왜냐하면 가령 같은 계열 회사인데 법인격이 다른 경우도 그다음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 부분이 일단 불분명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실 가명정보 결합의 의미조차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일단 계정 개인정보법은 이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요.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영상 형태의 가명정보 그리고 표 내지 문자 형태의 가명정보를 결합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즉 서로 다른 유형의 가명정보를 결합한다는 게 무엇이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설령 두 이제 결합하고자 하는 가명정보들이 이른바 행과 열로 구성된 하나의 표로 표현 가능한 구조화된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첫 번째로 이걸 합쳐서 이제 더 큰 형태의 표, 이제 행도 길어지고 열도 길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더 큰 형태의 표를 만드는 것만 결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자가 다른 고객 데이터베이스와 이걸 상호 비교하는 등 일종의 연결 행위까지 다 결합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일단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가령 만약에 일종의 연결 행위까지 결합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연결 행위도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해야 된다는 결론이 도출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가명정보 결합과 관련된 리스크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서로 다른 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하면 한편으로는 활용도가 높아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량이 늘어남으로 인해 정보 주체가 재식별되거나 그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감염정보 결합 관련해서 향후 이제 세부 쟁점들을 논할 때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 사항을 당연히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이때의 리스크는 그 약이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정보 처리자 자체에 의한 위험이고, 두 번째는 결합 전문기관에 의한 위험, 세 번째는 해커 등 잠재적인 제3의 공격자에 의한 위험인 것이죠. 통상 감염정보의 맥락에서는 1번 또는 3번이 문제가 됩니다만, 감염정보 결합에 있어서는 이 2번의 위험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합 전문 기관 차원에서 재식별될 위험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염정보 결합과 관련된 세부 쟁점들을 논의할 때 있어서는 이러한 세 가지 리스크를 전부 고려한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감염정보 결합의 실익인데요. 사실 감염정보의 결합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비용을 수반하기 마련입니다. 가령 이제 현재 그 제도상으로는 전문기관을 통해야만 하니까요. 그렇다면 이 비용을 상회하는 편익이 무엇이 있느냐? 잠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결합된 감염 정보를 토대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케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상 이러한 행위가 허용되는 것이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러한 이제 타겟트 서비스를 위한 것이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첫 번째로 불분명하고요. 두 번째로 감염 정보의 결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폭넓은 개념인 처리에 해당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감염 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되어 있거든요.